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호주의 경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하기에 앞서서 워낙에 많은 분석들을 해 오셨고, 달순에서도 저희가 입중계 그리고 후토크, 오늘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전을 분석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서 논란의 파격 3백 클린스만 감독으로서 여러 옵션이 있어야 한다. 스포츠조선 기사로도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여기에 한 발 더 나가가 이 풋볼리스트 기사를 보니까 3백 수비 좋았으니까 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감독으로서 상대 전술에 맞춰서, 상대 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플랜을 기획하고 쓰는 건 좋겠습니다만, 부버지 형님이 생각할 때 3백 성공했다고 보세요? 좀 실패했다고 보세요? 다음 경기도 만약에 3백 쓴다고 하면 말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써봐라 이런 의견이십니까? 저는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하, 예. 네, 그러니까 뭐 의도는 알겠는데 그리고 무언가의 변화를 가져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 긍정적인 뭐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도움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3백을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말리고 특히 싶은. 그게 상대가 호주라면 더더욱 예. 예, 그게 상대가 호주라면 더더욱. 어떤 의미죠? 그게? 왜냐면 호주는 성골근 축구를 하고 그리고 수비는 강하지만은 공격은 조금 약하거든요. 네. 3백이 사치예요. 아. 그건 사실 4백, 3백 이게 예. 센터백을 2명 두냐 3명 두냐잖아요. 네네. 이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팀들은 원톱을 쓰기 때문에 4백이 대세가 된 데는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수비 숫자는 공격수보다 한 명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한 명이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렇죠. 1대1이면은 공격이 유리해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공격이 액션을 취하면은 수비는 그거 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늦거든요. 늦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수를 두지 않는 건데. 우리도 막 경기하다 보면 자, 3대3 뭐 공격 수비 3대3입니다. 그러면 공격수를 유리하다는 식으로 이제 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호주가 거기다 투톱을 쓰는 팀도 아니거든요. 예, 4-3-3을 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3백은 사치다. 그렇죠. 그거 맞네요, 진짜로. 예. 그래서 자. 호주전은 더더욱 말리고 싶다. 네. 사우디아 투톱을 썼잖아요. 투톱을 쓰는 팀이니까. 그건 이제 맞춤 전술이라고 예, 봐서 그렇죠.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전술이었지만 네. 호주전에서는 이 3백으로 가동하는 거는 좀 사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일단 뭐 사우디전 3백은 맞춤 전술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던진 수라고 보이긴 하죠. 예, 아무래도 한국이 어쨌건 간에 그 아시안컵 16강에 진출한 팀들 중에서 최다 실점이었거든요. 인도네시아와 맞습니다. 함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점 흐름 자체를 조금 끊으려고 했던 승부수였다라고 보이긴 하죠. 네. 자, 그리고 옵타의 통계가 뭐 매 경기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승 확률에 대한 예측이 또다시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호주가 1위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20.7%. 카타르가 2위에 올랐고요. 3위 일본, 4위 한국, 5위 이란, 6위 우즈벡 순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호주가 아니요. 호주가 1위로 올라갔다는 건데 솔직히 우승까지 할 저렇게 통계가 나올 만한 팀입니까? 저도 왜 갑자기 호주가 저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휴식도 많이 취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트리 자체가 조금 더 편한 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꼽은 것 같은데 나는 화들짝 놀랐네. 갑자기 호주가 1위로 올라가서. 저도요. 예. 네, 왜냐면 호주가 저렇게 위에 없었거든요. 예. 원래는 일본이 계속 1위였는데. 일본이 계속 1위였죠, 사실은. 갑자기 이제 일본이 떨어졌고. 자, 그리고 와. 여기 이제 이쪽 틀이에요. 틀인데 한국과 호주의 8강전 예측, 옵타의 예측인데 한국이 처음으로 이번 모든 예측 중에 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가 52.4%고 대한민국이 47.6%인데 아니 호주의 승리가 정배일 정도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 전력적인 부분보다도 체력적인 이슈가 클 거예요. 휴식을 아무래도 더 예. 취했다 뭐 이런 부분일 그렇죠. 텐데. 왜냐면 그동안은 한국이 호주보다 항상 위였거든요. 위였어요. 예, 그동안은 위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내려간 거는 네. 이틀 뒤의 경기고 거기다가 120분 승부차기까지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그런 자료가 포함된 겁니다. 예, 반면에 호주는 푹 휴식을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아마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주에 대한 이 호주 대표팀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합니다. 호주는 좀 어떤 팀이에요? 호주는 굉장히 끈끈한 팀이죠. 끈끈한 팀. 예. 그래서 보통 호주를 늪축구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호주가 예. 수비 관련된 지표가 이번 대회에서 최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호주가 실점도 4경기에서 1실점밖에 하지 않았고요. 네. 그가 그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죠. 예. 경기당 0.25 실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호주가 경기당 기대 실점도 가장 적어요. 0.34골. 끈끈한가 보네, 진짜. 그렇죠. 예. 한 골을 내주지 않는 기대 실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안컵 경기당 슈팅 허용도 호주가 일본 다음으로 적고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수비적인 그렇죠. 지표가 그 유효 슈팅 허용도 가장 적고요. 원래 그냥 사우디가 1위였거든요. 예. 사우디가 이제 한국전에서 많이 허용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막판과 보니 연장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랑 바뀐 건데, 근데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는 가장 적게 허용하는 팀이긴 했었거든요. 네네. 호주보다도. 근데 좀 둘이 결이 달랐어요. 사우디는 앞에서부터 찍어 누르면서 미드필더에서 찍어 눌러서 그렇지 뒷공간의 위험성과 수비는 약간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미드필더로 두텁게 두면서 조금 단점을 상쇄하려는 축구를 했던 반면에 거고. 호주는 미드필더에서의 벽을 치는 것도 강한데다가 그걸 뚫고 나와도 수비진에서도 상당히 잘 막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수비력으로 보면 호주가 뚫기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걸 뚫고 가도 그 뒤에 매튜 라이언 골키퍼가 그 골키퍼 유명합니다. 상당히 넓거든요. 커버 범위가. 그래서 뭐 이번 대회 최고의 골키퍼라는 얘기 네네네. 아예 대회 전부터도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뚫기는 쉽지는 않은 팀이다. 물론 다만 호주 팀이 기본적으로 민첩성이 느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 공간을 잘 침투해 들어가면은 충분히 흔들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이 팀이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고 계속 발을 맞춰온 풀백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호흡도 상당히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거예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팀 상대로 잉글랜드도 1대0으로 승리했어요. 맞아요. 그때 평가전 때. 예, 그리고 최근 9경기에서 2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불안한데 갑자기. 그런데 그래서 호주 상대로는 최대한 빨리 골 넣는 게 좋아요. 바로 이제 월드컵에서 호주가 튀니지한테도 1대0으로 이기고 덴마크한테도 1대0으로 이기고 아르헨티나도 고전시키다가 1대2로 아쉽게 져가지고 이제 탈락했잖아요. 16강에서. 근데 유일하게 프랑스한테 대패했거든요. 예. 그게 이른 시간 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골을 못 넣고 실점을 당하면 아예 진짜로 탄탄하게 그냥 막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첩성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예. 수비 쪽이 특히나.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골 넣어가지고 상대가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주는 올라오지 않아요. 예. 인도네시아전을 봤지만은 호주 사실 전반전에 슈팅 한 번 하고 2골 넣었거든요. 상대 자책골 덕에. 그러고 나서 슈팅이 없었어요. 네. 80분에 후반전 첫 슈팅 나왔어요. 예. 그럴 정도로 얘네는 우리가 먼저 골을 안 넣어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민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오도록 유도하고 그 뒷공간을 좀 최대한 파는 그런 공격도 하나의 전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과 호주를 진짜 많이 기억하시는 대회 명승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꼽으시겠죠. 2015 대한민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결승전인데 이때 한국이 패했습니다. 1대1로 아쉽게 좀 패하면서 준우승. 당시 감독은 이제 슈텔리케 감독이었고 역대 전적은 좀 어떻게 됩니까? 역대 전적은 이제 28전 8승 11무 9패로 이제 호주가 1승 더 많아요. 호주가 많아요? 1승이 더. 진짜? 예. 뭐 1승 차이예요.
그래도 많다니까 거의- 짜증나. 근데 이제 그 호주가 아시아에 편입된 이후로는 예. 8경기 3승 3무 2패로 한국이 1승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는 좀 어때요? 최근 경기가 언제였습니까? 호주와의 경기가. 최근 경기 얘기하면은 황의조 선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그거는 뭐 예. 이제 역사에 남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시안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는 이제 한국이 1대0으로 이겼고 예.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는 한국이 이겼는데 결승에서 역전패를 이게 역전패가 아니죠. 예. 지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가 경기 막판에 골 넣고 연장전 가서 실점하면서 1대2로 패했었는데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에 그 호주 브리스번에서 원정 경기를 가졌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황의조 선수 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019년 6월에 부산에서 또 평가전을 가졌었어요. 네. 예, 기억이 안 나지? 그때도 황의조 선수 골로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때 골 많이 넣으셨네요. 황의조가 호주 상대로 연속골. 예, 그러니까 황의조는 호주한테 강할 수밖에 없다. 왜냐? 황의조가 그 사이사이를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좋죠. 슈팅을 가져가는데 능한 선수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역대 전적과 최근 전적도 살펴봤는데, 자, 지금 저희가 이제 16강 사우디전을 바로 눈앞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경기였기 때문에 사우디와 호주에 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옵타의 기록입니다. 스포츠 경향에서 보도한 걸 제가 이제 그냥 가져왔는데, 사우디가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는 그 패스 줄기예요. 요게 이제 사우디고, 보시면 사우디고 호주입니다.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사우디는 좀 짧게 썰어 들어가는 것 같고 파이널 서드 진입까지, 호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패스라든지 좀 선 굵은 축구를 하는 게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자체가 거의 별로 없죠. 사우디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많은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조별리그에서 점유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거든요. 패스 성공도 한국이 가장 많았어요. 예. 하지만은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라던가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거는 사우디가 가장 높았어요. 예, 그 정도로 사우디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었던 팀인데 네. 바보같이 자기네들이 내려앉으면서 저희는 그래서 만치니 감독이 그렇게 지시한 줄 알고 이건 만치니 감독의 패착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만요. 선수들이 알아서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 DNA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선수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눕던 DNA가 있다 이건 거죠. 예. 자, 아무튼 요렇게 16강 상대와 8강 상대가 정말 정반대의 축구를 하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팀의 지금 전술이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사우디 같은 축구하는 상대가 어렵습니까? 호주 같은 상대가 어렵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좀 애매하지 이거. 네, 좀 애매하지만은 네. 그래도 사우디 같은 상대가 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약간 일본 계통이네. 일본 팀 느낌의 이렇게 딱딱 썰어 들어오고 만들어가는 축구가 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중원 장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 부족 현상을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네. 예, 반면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은 조금, 물론 호주도 중원에 3명의 선수, 그것도 장악력이 높은 선수들을 세워놓고 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어쨌건 기본적으로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러면요. 일단 사우디전은 손흥민 선수의 이제 원톱 기용으로 갔다면 호주는 어떻게 공격 진영을 짜야 저는 될까요? 도리어 호주전을 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민첩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서건 예. 아니면 황희찬 선수가 톱에 서건 아니면 뭐 오영규 선수랑 뭐 손흥민 선수가 같이 톱에 서건 어떤 식으로건 어쨌건 조규성 선수 선발 카드는 별로 그 호주 상대로는 빛을 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예. 조규성은 도리어 교체 카드로 상대가 지쳤을 때 쪼커로. 공략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저 호주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선수를 톱에 혹은 공격 자원에 기용하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네요. 자, 그리고 그러면 호주에 어떤 위협적인 선수가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6강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라인업입니다. 혹시 어떤 선수를 조금 우리가 주목하면서 경기에서 봐야 될까요? 일단 호주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선수가 매튜 라이언이랑 골키퍼죠. 스타르랑 예. 센터백인 네. 그리고 베이츠랑 풀백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인 어바인이거든요. 네. 잭슨 어바인이 사실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 공격진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우려가 되는 선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일이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좀 골들을 넣어주고 있고. 저 6번에 이제 보일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 다이빙 헤딩으로 골 예. 넣었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상으로 최근에 그 조별리그 첫 경기만 나오고 계속 안 나왔던 선수가 있거든요. 네. 구딘이라고. 예, 구딘 선수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바로 이제 인도네시아전에는 교체 투입돼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저 이제 스타르 선수가 센터백인데 높이가 좀 상당히 있어서 공격 가담할 때 이제 높이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198이죠. 예. 선수가. 호주는 전체적으로 키가 크죠. 나이나 이런 궁금하긴 하네. 키가 굉장히 크죠 전체적으로. 근데 평균 신장 자체는 한국이 더 크긴 그래요? 해요. 예. 한국이 평균 신장 4위예요, 4위. 아 4위. 예. 호주가 5위인가로 알고 있는데 한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이 맞아요. 좀 크네요. 예, 조금 더 크긴 한데 예. 뭐 거의 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예. 뭐 그리고 호주가 주전급은 더 크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주전급은 조금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은 호주가 굉장히 또 크고 피지컬도 이제 막 좋잖아요. 호주는. 예,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좀 경기해야 될 선수까지도 얘기해봤고. 구딘이 바로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도 넣었죠. 예. 자 좋습니다. 이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과 호주전. 아무래도 이 경기에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은 체력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호주는 한국보다 무려 이틀을 좀 쉬는데 요거 좀 대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뭐 이미 잡혀있던 거였으니까. 한국이 1위로 올라갔다면 그렇죠. 조금 무난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정상은 무난했죠.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대진은 좀 어려웠을 거고. 네네네. 네. 자, 지금 훈련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오연규, 양현종, 박진섭, 홍현석 등의 선수 이제 출전했거나 짧은 시간을 뛰었던 선수들은 정상 훈련을 소화를 했고 그리고 손흥민, 조규성, 이강인, 김민재 등 사우디전 선발급으로 출전했던 선수 14명은 회복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수들 컨디션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프리미어리그도 3일에 한 번씩 경기가 치러진다. 그러니까 체력 많이 끌어올려서 좋은 경기 하겠다. 체력이 얼마나 회복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죠. 예, 프리미어리그도 뭐 3일에 한 경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뭐 그 박싱데이나 그럴 때 아니면은 유럽 대항전 나가는 팀들이나 그런 거지 아닌 거고 예. 거기다가 이제 승부차기까지 갔잖아요. 네네. 똑같이 보면 안 되죠. 거기다가 거의 이틀 쉬고 하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 사실 그것 때문에 조별리그 3차전에서 로테이션 안 돌린 게 아쉽죠. 사실 그게 이제 두고두고 좀 지금 아쉬워요. 16강에 올라온 팀들 중에 안 그런 팀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3차전은 돌리다시피 모든 팀이 그냥 뭐 다 바꿨어. 베스트 11 바꾼 선수도 있고 팀도 있고 그런데 예. 일단 호주는 강하게 치고받는 그런 팀인가요? 피지컬적으로 많이 밀고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우려점이긴 하죠. 한국이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네. 상대가 피지컬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형태면은 거기서 이제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난 걱정이죠. 솔직히 이 강한 피지컬의 팀이 8강 딱 길목에 딱 서서 들어와 하니까 원래 축구도 약간 들어와 봐 너네 이런 축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점이기는 합니다만 체력 빠르게 좀 회복을 해서 좋은 경기 펼쳐졌으면 좋겠고 8강전 주심은요. 주심 부분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오만 국적의 아흐메드 알카프 주심이 일단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알카프 주심은 2010년 국제심판 데뷔 후에 아시아 무대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런 또 보도가 있더라고요, 형님. 악연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어떤 거냐면 2021년 10월에 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이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였죠. 예, 원정 경기였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만 동점골을 허용해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고 주심이 이제 경기를 삐 끝냈어요. 손흥민 선수가 막 달려와서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당시에 한국이 코너킥을 얻었는데 이 심판이 끝내버렸습니다. 오만 심판이. 그러면서 이제 악연이란 표현을 하지만 이건 사실 뭐 악연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건 에킨스 했다죠. 예. 자, 알카프 주심은 이번 대회에 우즈베키스탄 시리아전에 주심으로 나서서 경고 2장을 줬고요. 그리고 바레인 말레이시아전 주심으로 나와서 경고 3장을 꺼낸 심판인데 경고를 보면 그렇게 많이 주거나 그냥 평이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사우디전도 그렇고 참 심판에 대한 좀 불만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호주가 카드가 별로 받지 않은 상태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한국전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체력이 좀 약간 힘들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주는 나름 어쨌건 간에 조별리그에서도 쉽게 올라왔고 16강에서도 쉽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4대 0으로 이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카드에서 여유가 있어서 좀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 가장 중요한 선수는 누굴까요? 이런 축구를 하는 팀에는 결국은 뭐 손민, 황희찬 이런 선수들 확실히 좀 민첩성으로 좀 예. 뚫어버릴 수 있는 특히 황희찬 선수가 중요하지 않을까. 황희찬 선수. 예, 황희찬 선수가 어쨌건 간에 지난 경기에서도 사우디전에서도 사실 그 황희찬 선수가 말레이시아하고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을 때 몸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전도 한 20분 정도는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터치가 튀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감각을 딱 살리기 시작하니까 예. 그때부터 황희찬 선수가 계속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사실 공격이 잘 통했던 거는 이강인을 왼쪽으로 돌려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계속 날카롭게 올렸던 거. 그래서 네. 이제 공중에서 상대가 왜냐면 밀집으로 내려앉았을 때 그거를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걸 예. 높이 싸움을 가져가는 그것과 황희찬이 계속 드리블로 상대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선수들이 막 3명씩 막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공간이 발생을 한 거죠. 실제 그 황인범 선수의 슈팅, 날카로운 슈팅 나왔던 것도 그거 좋았죠. 황희찬이 그대로 밀고 들어가니까 3명이 예. 뒷걸음질 치다가 거기서 나온 공간에 황희찬이 컷백 준 거를 황인범이 슈팅 가져간 게 막혔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되게 아쉽다.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네. 예. 그런 장면이 호주전에 물론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건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들을 고려하면은 예. 그리고 황희찬이 그나마 체력적으로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있죠. 가장 그래도. 좋은 편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말레이시아전 네. 교체 출전, 이번에도 교체 출전이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특유의 그런 접기 같은 걸로 네. 밀접성 떨어지는 호주 수비수들을 흔들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버정님은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4-3-3 포메이션 한번 가동해야 된다. 예. 이런 건데. 그것도 호주가 상대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 포메이션도 한번 기용할까? 뭐 그래도 이번에 변화를 가져갔으니까. 알겠습니다.